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수학 강사 홍서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에 실시되었던 선정고 고1 공통수학 1 기말고사 주요 문항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이번 시험에 대한 간단한 총평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간략히 내용들을 조금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시죠. 출제 경향입니다. 첫 번째, 최고난도 문항들이 고난도 문항들로 바뀌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지난 선정고 중간고사 기억하십니까? 지난 선정고 중간고사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13번, 14번, 15번, 16번 서술형 마지막 문항까지 최고난도 문항들이 연이어 출제가 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까지 특정 점수 구간대에 밀집되는 형상을 보였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장 크게 고민을 하신 부분이 바로 그 점일 것 같고요. 밀집되어 있는 학생들 안에서 본인의 수학 실력에 맞게 등급을 받아낼 수 있도록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난도 문항들을 고난도 문항으로 난이도를 약간 낮추면서 다양하지만 많은 문항들로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된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우의 수 고난도 문항이 단답형이 아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 선정고, 그러니까 즉 1년 선배들 선정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두 문항이 경우의 수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경우의 수 문항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일부러 단답형이 아닌 객관식 마지막 두 문항으로 출제를 해주시면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 난이도를 일부 완화시켜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유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실수를 유발한 가장 대표적인 문항은 서술형 마지막 문항입니다.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총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쓰고 대부분이 지금 하나를 못 쓴 상황이에요. 이 서술형 마지막 문항을 제외하고도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아닌 경우에는 실수가 발생하는 문항들이 있었고요. 또 문제풀이 과정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내게 만들어진 그런 문항들도 있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지난 중간고사보다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등급컷은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각 등급별 등급컷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총평에서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등급컷 상승폭이 전 등급에서 비슷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학교의 내신 시험, 문항 구성이라든지 문항 난이도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의 등급컷 상승폭이 더 클 때가 있고요. 중위권 학생들의 등급컷 상승폭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정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전 등급의 등급컷 상승폭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정고 고1 공통수학원 기말고사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풀어볼 문항은 객관식 13번, 그 다음 15번, 16번 문항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세 문항으로 선정을 했고요. 칠판을 지우고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13번 문항입니다. 이번 시험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고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문항 중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3번입니다. 한국인 3명, 중국인 4명, 일본인 1명을 일렬로 세울 때 같은 국적인 사람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은 문항입니다. 이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정답률 자체는 그렇게까지 낮은 편은 아닌데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 못하고 정답을 쓴 친구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해설을 정확하게 좀 듣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도식화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시를 해놓는 것만으로, 도식화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식화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인이 3명이랍니다. 한국인. 좋아. ABC라고 써보죠. 중국인입니다. PQRS라고 쓸게요. 그 다음 일본인이 X라고 써보죠. 도식화가 끝났습니다. 저렇게 간단하게 좀 도식화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13번 문항은 총 2가지 풀이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3명이 있고 4명이 있고 1명이 있죠.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배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끼워 넣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인원수가 제일 많은 중국인들부터 먼저 배치하는 것이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중국인을 먼저 배치해보죠. 자, 중국인을 먼저 배치했다는 건 PQRS를 배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PQRS. 좋아, 배치를 했구만. 그럼 남아있는 애들이 A, B, C, X가 대기를 하고 있겠네요. 끼워 넣어지려고. 맞죠? 이제 넣을 때 같은 국적인 사람끼리는 이웃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이십니까? 중국인들끼리 연이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죠? 이 3군데에는 반드시 한국인 아니면 일본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지금 4명이다 보니까 넣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쵸?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4명을 집어넣을 때 한 명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그냥 깔끔하겠죠. 자, 우선 그 상황부터 볼게요. 그러려면 한 자리가 더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한 자리가 더 필요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맞죠? 이 2가지 케이스 말고 A, B, C, X를 한 명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있나요? 없지요. 그쵸? 첫 번째 케이스. 한 명을 끼워 넣기.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중국인 PQRS입니다. PQRS 배치 몇 팩? 예, 4팩입니다. 그 다음 여기를 넣을 건지 아니면 여기를 넣을 건지 총 2가지 케이스가 있죠. 자, 케이스는 2가지. 그럼 각각의 케이스에서 이미 4자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맞죠? 그럼 얘네들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네. A, B, C, X 배치 4팩. 계산해볼까요? 6, 4, 24 48. 우선 나중에 합시다. 두 번째로 바로 가보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PQRS는 배치를 해야 돼요. 지금 중국인 배치를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자, PQRS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PQRS 배치를 했어요. 4팩으로. 그 다음 A, B, C, X를 집어넣을 건데 이번에는 한 개 넣지 말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곳에만 한번 넣어보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에만 넣자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를 끼워 넣어야 돼요. 자, 4명이 있어요. 각각의 4개로 분할을 해서 집어넣는 경우하고 하나로 분할해서 집어넣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3자리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있습니까? 더 이상은 없지요. 그쵸? 그래서 이 2가지 케이스가 끝입니다. 그럼 이걸 집어넣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A, B 같은 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에 한국인 둘이 들어갈 수는 없지요. 집어넣으려면 이 2명의 자리는 반드시 한국인 1명, 일본인 1명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맞죠? 그럼 이제 조부터 나눠볼게요.
A, B, C, X를 조 나누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조를 나누겠다는 얘기냐면, 예를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한국인하고 일본인 하나, 그 다음 한국인 하나, 또다시 한국인 하나, 이런 식으로 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를 나눌 때 일본인하고 짝을 지을 한국인 한 명만 선택을 하면 이 조 나누기의 방법이 끝나죠. 그쵸? 그게 3시1입니다. 서로 다른 3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일본인하고 짝을 지어줘 하면 조 나누기가 끝났다고. 3개의 조가. 맞지? 그럼 이 3개의 조를 이제 집어넣을 건데, 이 세 자리에 AX, B, C 배치. 몇 팩? 3팩이에요. 자, 여기에서 있잖아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야, 끝난 게 아니지. 잘 봐. 여기에 AX가 들어갔어. 여기에 B가 들어갔어. 여기 C가 들어갔다고 치자고. 그러면 경우의 수가 저거 하나냐고. 그렇지 않지. 왜? A하고 X가 위치를 바꿀 수도 있잖아. 그걸 빼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AX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2팩이에요. 되시겠나요? 자, 이제 계산해보죠. 6, 4, 24. 3이네요. 3 곱하기 6 곱하기 2 얼마예요? 36이야? 36이네. 자, 최종 계산.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 경우의 수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그쵸? 24에 36 더하기 48 24 곱하기 84 최종 계산 24 곱하기 84는 4, 4, 16, 96 4, 8에 32 8, 2, 16, 19 6, 1 2016 이렇게 2016이라는 답이 나오는 그런 문항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왜냐면 한국인이 3명, 중국인이 4명, 일본인이 1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중국인을 먼저 배치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을 끼워 넣겠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는 애들도 있습니까? 그렇겠죠? 그쵸? 그 풀이도 한번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 한국인하고 일본인을 먼저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인을 넣어 볼게요. 알겠죠? 자, 두 번째. 한국인 3명과 한국인과 일본인을 먼저 배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가 메인이냐면 일본인이 메인이에요. 왜? IN 3명이고 얘는 1명이잖아. 그치? 케이스를 나눌 때 일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주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일본인이 맨 뒷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쳐보죠. 이렇게. 아시겠죠? 두 번째. 일본인이 세 번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쳐보죠. 세 번째. 일본인이 두 번째 자리에 있었다. 네 번째. 일본인이 맨 앞자리에 있었어요. 이렇게. 케이스는 겹치지 않게 완벽하게 나뉘어졌죠. 맞죠? 아니 근데 왜 ABC라고 씁니까? 다 쓸 수 없잖아. 잘 봐. 이 세 자리에 있는 ABC는 위치를 바꿀 수 있겠지. 그치? 내가 지금 기준을 누구로만 잡고 갔어? 일본인으로만 잡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나열의 가지수는 당연히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ABC 배치. 몇 팩? 3팩. 우선 한국인을 배열했다. 그럼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3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팩이겠죠. 동의되시죠? 그쵸? 자, PQRS를 이제 넣을 건데요. 봐봐요. 중국인 4명을 넣을 건데
중국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한국인 요사이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쟤네가 맞지? 여기는 얘는 들어가야 돼. 이건 안 들어가도 되네. 이건 안 들어가도 되지. 그치?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갈 수 있는 자리지만 우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자리만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구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자리네. 맞지? 그치? 자, 그럼 추가로 좀 더 해볼게요. 얘를 넣기 위해서는 총 4자리가 필요해요.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2자리 하고 이제 추가로 넣을 2자리를 선택을 해놔야죠. 추가 자리는 보라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요 3자리 중에 2개를 선택하면 PQRS가 들어갈 4자리가 설정이 되겠네요. 맞나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자리는 놔두고 얘 중에 동그라미 자리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놔야죠. 3C2로. 이렇게 해놔야 얘네들이 들어갈 4자리가 확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4자리예요. 자, 동그라미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놔야죠.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4C3이네. 자, 얘는 동그라미 3개 중에 3개겠죠? 4개인가요? 4개군요. 네,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놔야 되겠죠. 4C3입니다. 하나, 둘, 셋. 얘가 3개구나. 맞지? 동그라미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놔야죠. 반드시 들어가야 할 2자리 제외하고 2개. 그치? 3C. 그 다음은 결정이 난 거야. 우선 4자리가.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어. 그럼 PQRS를 넣어주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PQRS 배치. 얼마요? 4팩이. 너도 4팩이. 너도 4팩이. 너도 4팩이요. 해주시면 4가지 케이스에 따른 모든 경우의 수 계산이 끝났죠. 그쵸?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4사건이에요. 경우의 수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더해 볼까요? 3팩과 4팩 있네요. 다 동시에 있죠? 3팩 곱하기 4팩. 자, 더해 볼게요. 3. 얘는 4, 4, 3, 4, 4, 3. 좋아. 이거 이쪽으로 좀 빼서 계산할게요. 3팩이 6이죠? 얘 24잖아요. 자, 우선 24 쓸게요. 4팩 24. 이쪽에다 쓸까요? 이쪽에 쓸게요, 그냥. 24예요. 4팩이. 3팩이 6이야. 얘가 6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14야. 그럼 얼마니? 84지. 그러니까 4팩에다 84 곱해야 되거든요. 방금 전에 계산한 거 다시 한번 보실래요? 24 곱하기 84죠. 얘도 지금 24 곱하기 84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얼마가 나와? 2016이 나오게 됩니다. 맞나요? 이해가 되셨죠? 자, 둘 중에 여러분한테 맞는 풀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더 일반적인 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인을 먼저 배치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을 집어넣는, 끼워 넣는 저 풀이가 더 일반적인 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학생수가 아닌 사람 수가 가장 많은 중국인들을 먼저 배치해놓고 끼워 넣는 것들이 케이스가 총 2가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는 몇 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오죠. 그리고 중간중간 자리까지 전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충분히 연습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 풀이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렸으니 여러분들이 2개 다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한테 더 적합한 풀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칠판을 지우고 다음 문항으로 가보죠. 15번 문항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접근을 해내지 못했던 문항으로 보입니다. 아마 시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형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문항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5번 문항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변 AB 위의 점 D,
변 AB 위의 점 D, 그 다음 AC 위의 점 E, 그리고 점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1, 수선의 발이죠. 점 E에서 내린 수선의 발도 H2, 얘는 H2 라 한다. 이때 CE가 9고 DE는 3이고 AE는 X고 BC는 Y야 라고 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XY 루트 2 마이너스 9의 값에 각 자릿수를 OMR 답안지에 모두 기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XY 루트 2 마이너스 9의 값을 그냥 찾으라는 얘기죠. 자, 찾아볼 텐데 조건이 있어요. 사각형 DBH1E는 평행사변형이다. DBH1E는 평행사변형이다. 그래요? 우선 표시를 좀 하고 할게요. 이렇다는 얘기죠. 평행사변형 정의. 점 H2는 BC의 중점이다. H2가 BC의 중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Y니까 뭐 여기가 2분의 Y인 거죠. 그쵸? 여기도 2분의 Y인 거예요. 이건 알고 가는 거네요.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걸 찾아보셔야 되나요? 평행, 뭐? 바로 동의각. 동의각부터 찾아보죠. 이 동그라미 각이 여기랑 동의각이네. 맞나요? 그 다음 이 동그라미 각은 이쪽하고도 동의각이네. 얘네들 평행하니까.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얘하고 얘가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X라면 여기도 X네. 지금 닮은 삼각형들이 그냥 여러분 눈에 바로바로 보일 텐데 바로바로 보이십니까? 변 길이가 표시되어 있는 삼각형 크게 두 개가 바로 보이시나요? 보이죠? 어떤 겁니까?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닮은 삼각형이죠. 맞나요? 즉 AA 닮은 삼각형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례식을 한번 잡아볼게요. X대 전체니까 X 플러스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플러스 9는 3대 아래 얼마? Y. 비례식 완성했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XY는 3X 플러스 27. 뭐 우선 식 하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X 있죠? 여기 X. X는 A의 길이에요. 만약에 X가 0이라면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어. 그리고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평행사변형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X는 무조건 양수값입니다. 그래서 X가 양수기 때문에 얘를 X로 나눠주는 게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나눠볼게요. Y는 3 더하기 X분의 27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Y라는 값 자체를 전부 X로 바꿔칠 수 있네요. 자, 바꿔쳐볼까요? 우선 얘를 바꿔칠 수 있겠다. 2분의 Y라는 CH2. CH2는 2분의 3 더하기 2X분의 27로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통분해보면 2X에 3X 더하기 27로도 쓸 수 있겠고 2X에 3으로 묶으면 X 더하기 9까지 정리는 가능하겠네요.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알겠죠? 2X분의 3의 X 플러스 9입니다. 그 다음 이제 평행사변형의 조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쓰지 않았어요. 어떤 걸 안 썼습니까? 보이시나요? 여러분, 평행사변형은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습니다. 평행사변의 성질에 의해서. 맞죠? 여기가 지금 3이죠. 그러면 여기도 얼마입니까? 여기도 3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를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쵸? 여기도 표시가 가능한 겁니다. 2분의 y 마이너스 3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비례식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 항상 한 번 비례식을
비례식을 작성하는 그 도형에서는 다시 비례식을 작성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도형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 닮음 도형에서 지금 우리가 찾은 도형은 얘예요.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얘를 본 거예요. 이렇게 이래 본 거라고. 이렇게. 다른 도형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셔야 하는데 어디가 있냐면 우선 이거 보이시나요? 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저 닮았죠? 그쵸? 왜 닮았죠? 다시 써볼까요? 여기다가 삼각형 A 어디야? 여기다 써볼게요. CEH2 삼각형 CEH2랑 누가 닮았냐면 삼각형 CAH1이 닮았습니다. 물론 AA 닮음이죠. 뭐 이건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식 하나가 등장하겠죠. 그때 얘네들을 잡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자, 해봐. 여기가 3이어서 여기가 3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x하고 x 플러스 9는 알고 있었고 2분의 y라는 값도 알고 있었어. 지금 맞지? 2분의 y라는 값도 알고 있었는데 이 길이를 알아낼 수 있었던 거야. 뭐 때문에? 얘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비례식 하나가 더 형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전체 길이를 원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전체 길이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요 y 빼기 3이 되겠죠. 맞나요? 전체가 y인데 3을 뺐어. 그리고 y 빼기 3이겠지. 되시지? 자, 그럼 이제 써볼까요? 우선 9대 x 플러스 9 써줘. 9대 x 플러스 9는 이랬다. 얘 대 2x 3에 x 플러스 9대 이 길이 y 빼기 3이라며. 우리가 지금 y를 x로 바꿔놨으니까 여기다가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자, y가 3 더하기 x분의 27이에요. 그럼 y 빼기 3은 얼마입니까? x분의 27이군요. x로 표시가 다 됐죠? 그쵸? 이제 여기다가 x분의 27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러분, 우선 3하고 27을 좀 날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하지. 오른쪽 먼저 날리겠다고. 그 다음 x 양수니까 이것도 날릴게. 되겠지. 그럼 9대 x 플러스 9가 2분의 x 플러스 9대 9네. 되시나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계산해 볼게요. 그럼 x값이 나오겠네요. 벌써 여기서. 맞죠? 2분의 x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은 81이네. 맞지? 그럼 x 플러스 9의 제곱이 162네. 그럼 x 플러스 9는 풀마 얘가 지금 81 곱하기 2니까 9루트 2네. 맞나요? 그럼 x는 마이너스 9 풀마 9루트 2인데 x가 뭐라고요? x는 양수예요. 한마디로 마이너스일 수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x는 양수야. 좋았어. x값이 찾아졌구만. 자, 이제 최종 계산을 하러 가볼까요? xy가 있어요. 여기에. 맞나요? xy 루트 2죠? 자, xy 값은 아까 전에 식을 써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xy가 3x 더하기 27이었네. 맞죠? 그럼 xy라는 값은 얘에다가 3배를 해. 아, 마이너스 27에 27 루트 2에 3배를 한 다음에 27을 더해. 그렇구만. xy가 27 루트 2군요. 그렇지. xy가 27 루트 2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자, 최종 값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계산해보죠. xy가 27 루트 2예요. 얘가. 근데 루트 1을 곱해? 루트 1을 곱해. 그리고 9를 빼. 그럼 54에서
9를 빼. 그러니까 최종 답이 45가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좀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쵸? 여러분, 닮은 도형 두 개만 봤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항입니다. 처음에 모든 변 길이가 주어져 있던 이 커다란 ADE랑 ABC, 이 삼각형 두 개의 닮음을 보시고, 그 다음 이쪽 오른쪽 직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봤어요. 수선의 발이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그치요? 아니 그러면 반대편으로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랑 이 삼각형의 닮음을 봐도 이 문제는 풀려나옵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풀립니다. 제가 지금 풀어보고 들어왔고요. 당연히 지금 이 커다란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전체 또다시 AA 닮음 있죠.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직각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런데 비율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커다란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x 플러스 9대 9의 비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율 역시 x 플러스 9대 비율을 쓰는 겁니다. 이거 길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거 동그라미 친 거는 이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2분의 y-3이라는 값은 x로 변환 가능하시겠죠. 그럼 x값 자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계산을 해봤을 때 오른쪽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오른쪽 삼각형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3이라는 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y-3을 줬죠. 자, 구성 한번 보세요. y가 3 더하기 x분의 27인데 y 빼기 3이라면 이게 굳이 3이라고요. 왜? x분의 27로 깔끔하게 식을 작성하라고 주신 거라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실제 도형을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접근했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항인데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다른 문제들을 풀다가 시간이 부족하죠. 그쵸? 그래서 많은 시간을 두고 차분한 마음으로 접근하지는 못해냈던 그런 문항으로 보입니다. 이 수업 영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는 문항입니다. 칠판을 지우고 다음 문항으로 가보죠. 16번 문항입니다. 16번 문항은 15번 문항과 더불어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접근을 해내지 못한 문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6번 문항은 연립부등식을 함수 그래프의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쉽게 풀어낸 문항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6번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b의 값이 오직 하나다. b가 하나밖에 없다.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s라고 하자. 18s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항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b는 하나야 라는 얘기는 이 연립부등식을 지금 함수 그래프의 관점으로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수 b가 하나니까 아래 위에 전부 b가 들어있다는 게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오른쪽으로 빼고 왼쪽에다 놔두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해볼까요? 해보죠. 우선 위에 있는 식에서 하고 넘겨요. b를. 되셨죠?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b를 놔두고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2차 함수 두 개가 보이십니까? 2차 함수 두 개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제가 fx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내가 gx라고 하면요. fx는 a 값에 따라서 축도 바뀌고 꼭지점도 바뀌고 다 바뀌겠죠. 그쵸? 하지만 gx는 지금 고정된 2차 함수인 거 보이십니까? 고정된 2차 함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fx가 gx보다 우선 작거나 같다라는 게 돼야 돼요. 맞지? 이 중간에 얘는 상수함수니까. 그쵸? 그래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해가 우선 존재는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gx가 이렇게 결정이 나 있는데 첫 번째 fx와 gx의 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어요. 뭐 이럴 수 있겠죠. 그쵸? 그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얘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그냥 y는 fx를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다 이거야. 근데 y는 gx를 위로 그렸어. 이렇게 그려버리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있어야 돼요. 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해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x값을 넣어도 있잖아요.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지요. 지금 이 상황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모순이 발생한 거야. 되지 않는구만 이거. 그치? 우선 해는 있어야지. 그래? 그럼 해가 있게 한번 그려보자. 그럼 fx와 gx가 둘 다 이차 함수예요. 최대 교점 몇 개요? 2개가 가능해요. 자, 얘가 교점 2개에서 만났다고 한번 쳐보죠. 이해되시죠? 자, y는 gx입니다. y는 fx.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럼 우선 이 범위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해는 있어야 돼. 그래? 아,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있습니까? 여기죠? 제가 표시해 드릴까요? 요렇게.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잡혔죠? 해가 있구만. 좋아. 해가 있어. 그러니까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라는 해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x하고 베타 사이에 어떤 특정 값인 감마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조금 내용이 어렵다고 느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엄밀하게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럽니다. 만약 감마가 있었다고 쳐보죠. 그러면 감마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 값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아시겠죠? 이 사이에 딱 들어왔어요. 그쵸? 여기 감마가 있었다는 거야. 자, 봐봐. 알파부터 베타까지 모든 값이 다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실수,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실수 하나인 감마를 잡은 거야, 내가. 그러면 여기의 함수값이 f 감마고 여기의 함수값은 g 감마잖아. 맞나요? g 감마죠.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f 감마하고 g 감마가 있다는 거예요. f 다시요. 지울게요. f 감마하고 g 감마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작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고요. f 감마와 g 감마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 실수 b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버리면요. 여기 안에 무수히 많은 b값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실수 b의 값이 오직 하나뿐일 때만 찾는 거예요. 이 간격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 중에 감마 하나를 잡았을 때도 여기에 있는 b값이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여기다 쓸까요? 모순이다 이거지 이것도.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긴 어떤 상황이야. 여러분도 지금 다 이해를 하셨겠죠. 자, 세 번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접했을 상황이죠. 그쵸? fx와 gx의 교점이 한 개만 발생했던 상황인 거죠. 그려보죠. 자, 이게 y는 fx입니다. 얘가 y는 gx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잘 봐. 지금 내가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를 썼으니까 여기는 델타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fx하고 gx가 이렇게 되는 상황 있죠?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 그때를 만족하는 x값은 유일하게 델타 하나인 게 보이십니까? fx가 더 크죠? fx 더 커요? fx 더 크죠? fx가 계속 더 크죠? 그러니까 작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있었어. 아, 그게 x는 델타예요.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x는 델타인데, 그럼 봐. 방금 전 여기 아래에서 한 것처럼 f 델타와 g 델타를 이렇게 썼을 때, g 델타를요,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b값은 이게 f 델타하고 g 델타가 지금 같은 함수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b값은 f 델타이자 g 델타 값은 델타 값으로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얘하고 다시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이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 끼는 b는 실수 b는 유일하게 하나뿐이야 라는 얘기라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럼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풀긴요? 다 했죠. 여러분, 지금 여기가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두 개의 이차함수가 하나의 점에서만 접했어요. 한 점에서만 만났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x값이 유일하게 하나예요. 이런 얘기야. 뭐로 바꿔?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쵸? 자, 이제 풀어볼게요. fx가 gx입니다. 함수값이 같다고요. 되셨죠? 얘가 누구랑 같아요? 얘랑 같아. 그렇구만. 넘겨 2x의 제곱. 이게 지금 마이너스 4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2네요. 2a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제로입니다. 되셨죠? 여기에서 나오는 x값이 유일하게 뭐예요? 한 개여야 돼요. 알겠지? 중근이 나와야 돼. 좋아.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시켜야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무조건 0이 나와야죠. 그쵸? 자,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에서 얘가 지금 4a 제곱 플러스 6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10이 제로죠. 맞죠? a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실수라 그랬습니다. 확인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이 방정식에서 a가 실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큰 게 맞네요. 그러니까 a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네요.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맞나요? 그러면 실수 a 값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요?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 3분의 4가 되겠구만. 좋아, 찾았네. 그럼 최종으로 지금 나한테 18s를 물어봤으니 18s? 네. 18 곱하기 3분의 4죠? 그래서 최종 답으로 24를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접근한 친구들도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을 얘기할 때 2차 부등식 파트를 특히 얘기할 때 제가 함수 그래프로 많이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연습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16번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은 반드시 영상 보고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총 3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 동안 성적을 받아봤고요. 만족스러운 학생들이 있겠죠. 그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공부 습관,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발전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1학기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들은요,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공부 습관과 생활 습관을 반드시 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선종고 학생들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 습관과 공부 습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취침 시간하고 기상 시간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취침 시간을 확보하시고요. 그러니까 정하시고요. 기상 시간도 반드시 정하세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 자서 어느 시간에 일어난다를 정하시고 하루의 공부 시작 시간을 정하시고 하루의 공부를 마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과 생활 습관이 잡혀 나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취약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취약 과목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여름방학이죠. 그러니까 그 취약 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플랜을 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공부량, 내가 오늘 하루는 뭘 할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즉 방학 기간 내에는 이만큼까지 다 해볼 거예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짜시고 매주 하루 정도, 그러니까 일요일같이 여러분들이 학원이 많이 없는 그런 하루 정도는 반드시 비우시기 바랍니다. 6일간 열심히 하시고 그 6일간의 계획이 다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만 그 하루를 활용해서 모든 걸 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일짜리 플랜들이 4주에 걸쳐서 짜질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이 좀 있으시죠? 시험 끝나고 이때 여름방학 플랜을 미리 혼자 조용한 방에서 이번 여름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볼 거야 라고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해서 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양의 80%, 70% 정도까지만 플랜을 짜는 겁니다. 왜냐면 반드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 돌발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양을 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달성한 목표를 못하는 그런 또다시 다시는 플랜을 짜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플랜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공수2 개념 복습, 개념을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겠죠. 복습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시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종고 문항들은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본적인 수학 실력이 올라가야 선종고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공수2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개념 수업 반드시 몇 번씩 공부 다시 하시고요. 그 다음 필수 유형 몇 번씩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 여름방학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2학기의 성적으로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 내용을 믿고 여러분들 이번 여름방학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고 학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